네, 안녕하세요. 18회 정기 워크숍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로는 저희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전인호 박사님을 모셨고요. 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터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인호 박사님께서는 준비가 다 되시면 바로 발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전인호입니다. 저는 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터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양자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았고요. 실제 저희 연구소에서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웹 서비스를 통해서 계산과학, 시뮬레이션이나 데이터 AI 활용을 할 수 있는 연구 환경 구축을 쭉 해왔고요. 그리고 작년 4월에 이런 관련 사업에 참여하게 돼서 좀 기술 쪽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했고요. 어,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좀 쉬운 내용 정도부터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딩 컴퓨팅이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터 서비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소개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설명하기 전에 좀 인터넷이라는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클라우드를 좀 이야기에서는 인터넷이 뭔지 조금 기술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인터넷은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모든 컴퓨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보자. 이런 취지로 1969년도에 미국에서 최초 이제 발명이 됐고요. 이제 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했고 저희 나라에서는 85년 처음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때 구축된 통신망의 전속 속도는 1200bps라고 합니다. 초당 150글자를 전송할 수 있는 망이었고요. 이런 망들이 이제 인터넷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하는데요. 그냥 어떤 전송하는데 규칙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인터넷은 어떻게 됐는지 좀 가장 쉬운 예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통신할 수 있는 망을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과거에 많이 이용하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의 이런 다이렉트 케이블 커넥션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집 안에 있는 두 대의 컴퓨터로 스타크래프트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N개의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식하게 이렇게 N개의 케이블을 통해서 N개의 컴퓨터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은 좀 확장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라우터라는 걸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스위치, 게이트웨이, 라우터, 더 복잡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라우터로 통일하겠습니다. 네. 라우터는 이제 일반적인 서버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 컴퓨터들의 인터넷을, 랜선을 연결해서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어떤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라우터에 보내주면 라우터가 그 맞게 데이터를 목적지에 전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도 옛날에 PC방이나 컴퓨터실에서 많이 저희는 이용해봤습니다. 배틀넷이 느리던 시절 이런 망을 이용해서 저희는 온라인 게임을 스타크래프트를 해왔었고요. 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간단합니다. 라우터끼리 연결해주면 됩니다. 점점 더 많은 라우터끼리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라우터를 구성해도 더 멀리 떨어진 이제
라우터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뎀이라는 걸 통해서 IPS라는 서비스 업체에게 어떤 데이터를 전송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전화 모뎀을 이용했고요. 최근에는 뭐 광 모뎀 뭐 이런 걸 또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다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고요. 어, 네. 현재 국내에는 IPS 업체가 세 군데고요. 예, 이 세 개 업체를 통해서 저희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간에 서로 연결을 통해서 어, 저 멀리 떨어진 이제 라우터랑 연결된 PC와 통신이 가능하고요. 이런 ISP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망이 인터넷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아이고, 이거는 라우터, 잠시만요. 라우터끼리 연결된 거를 좀 시각화한 겁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라우터들이 이제 우후죽순 생성되면서 이제 연결된 거를 시각화하는데요. 정말 복잡한 그런 규칙도 없이 생성되고 있는 것들을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부러 이걸 그린 분들이 뇌 모양 형태로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좀 뇌 모양 같기도 하고요. 좀 저는 구름 같다라고 우기고 싶은데요. 네, 그런 모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긴 얘기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클라우드는 구름 모양이고 이름이 클라우드일까? 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에 좀 그걸 좀 설명드렸는데요. IT 쪽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네트워크 연결망을 복잡하니까 그냥 구름 형태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망을 구름 모양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연결된 것들은 컴퓨터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컴퓨터 부르는 대신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서버는 일반적으로 어떤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하고요. 뭐 구글닷컴을 접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웹서버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런 서버를 접근하기 위한 컴퓨터이고요. 특정 서버에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아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 브라우저가 설치된 PC를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에 수십 번씩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런 URL을 치게 되면 이제 그 구글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인터넷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구글닷컴이라는 어떤 도메인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IP 주소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IP, 이 HTTP하고 IP 주소, 그리고 땡땡, 80이라는 거에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서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신 서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개념들이 좀 다를 텐데요. 좀 광명으로 쓰는 개념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또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물리적인 컴퓨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서버라는 게 프로그램도 의미하고 있고요. 보통 서버 장치 내에는 다양한 서버 프로그램들이 탑재되어 설치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네, 분류해지고 있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 처리하는 서버, HTTP를 통해 어떤 인터넷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제공하는 서버, 인증 서버 이렇게 다양한 서버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접속한 URI라는 이 주소를 좀 살펴보면 IP와 포트 이렇게 나눠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P는 인터넷을 연결하는 디바이스의 특별하게 한 고유 주소로서 이 인터넷망에 연결된 고유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트는 그 IP 주소 내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접속할 수 있는, 특정 서버 프로그램을 접속할 수 있는 그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포트는 다음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토콜이나 서비스에 따라 번호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HTT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접근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80번 포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맨 뒤에 있는 거는 이제 패스라고 해서 이 서버에
어떤 리소스를 요청할 것이냐, 어떤 걸 요청할 것이냐의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구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위에 저희가 항상 브라우저 단에서 입력한 이 정보는 HTTP 규칙으로 IP가 이렇게 써인 서버에 80번 포트로 실행 중인 서버 프로그램에게 로그인이라는 한번 요청을 하는 겁니다. 포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버 장치 내에서 여러 서버 프로그램 중에 이제 외부에서 오는 요청을 이제 받기 위한 요청을 받기 위한 어떤 숫자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0에서 65,536까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장치에 대해서 내가 80번 포트로 뭘 받겠다라고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여러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 포트에서 받은 응답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80번 포트로 요청이 들어오면 80번 포트로 열려있는 웹서버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서버 내에는 여러 서버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포트를 통해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서버 프로그램들은 서로 통신이 가능한데요. 이때 로컬호스트라든지 127.0.0.1이라는 IP 주소를 통해서 서로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웹서버에서 WAS 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요청을 보내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같은 URL을 접근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제가 가장 간단한 웹서버를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웹서버 프로그램은 간단합니다. 특정 요청이 80컴퓨터로 요청이 들어오면 미리 저장된 HTML을 보내려고 합니다. 사용자는 저희 서버에 HTTP 요청을 할 거고요. 그럼 이 서버 프로그램은 이 요청을 받아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HTML을 읽을 겁니다. 이 HTML 페이지는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서버 프로그램은 읽어다가 클라이언트에 전송하게 되고 클라이언트에 설치된 웹브라우저는 이거를 읽어 저희가 보기 쉬운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웹서버 구성이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런 거를 학교에서 좀 배우면서 만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네. 이전에 이렇게 HTML을 만드는, 그래서 이거를 웹서버 형태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웹서버는 이제 정의가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로부터 HTTP 요청을 받으면 정적인 컨텐츠라고 하는 HTML이나 이미지나 CSS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웹서버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동적인 요청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때 로그인에 대한 응답을 받다든지 어떤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형태의 웹서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웹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로그인이라는 요청을 하면 이거는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줘 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에 대한 HTML 응답을 주게 되고요. 사용자는 여기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다시 클라이언트는 웹서버에게 로그인을 요청하는 어떤 HTTP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웹서버는 이 요청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에 전달하게 되고요. 이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조회하게 됩니다. 아이디 존재 여부 및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서버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그래서 DB 조회나 어떤 로직 처리를 요구하는 걸 수행을 하고요. 보통 웹서버, 정적인 페이지를 제공하는 것과 분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이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여기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영역을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서버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절차를 하는 것을 백엔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가장 큰 차이를 설명드리면 이 브라우저 단에서 실행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JS라는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램 랭귀지로만 실행이 가능하고요. 백엔드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백엔드, 프론트엔드를 구분해서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는 형태로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많은데요. 웹브라우저,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에서 특정 URL에 접근하게 되면 정적인 파일을 요청하는 걸 인식해서 이제 웹서버 쪽에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정적인 파일들을 응답을 받아 브라우저에서 그 맞는 웹페이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수행했던 작업 이력을 조회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요청을 API 형태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받는 요청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수행을 하게 되고요. DB나 뭐 별도의 로직을 통해서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요청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가 돌아가는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데요. 이때도 API 형태로 웹 어플리케이션의 서버에 요청을 하면 되고요. 이때 받은 요청을 다시 양자 컴퓨터와 붙어 있는 API 서버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전달받은 서버에서는 이제 양자 컴퓨터 제어를 하는 서버에 양자 회로, 실제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양자 회로를 전달해 주게 되고요.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 결과를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전해주고 이거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이제 웹 서비스를 구축하는 큰 형태는 이렇게 되고요. 구체적인 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는 환경에서 이제 이게 구축을 하신데요.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 서버실이 필요하고요. 혹시 뭐 만에 해킹이나 이런 걸 대비할 수 있는 보안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됩니다. 또 외부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이 잘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 외 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뭐 유지 보수 장애 대응 등의 운영 관련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구축한 서비스인데 이런 걸 다 구축하고 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죠. 이런 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도입되고 많은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웹 서비스를 위한 어떤 필요한 인프라들을 자동으로 구축해 주고요. 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설명드리면 정의는 이렇습니다. 로컬 서버나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컴퓨팅 자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내 거가 아닌 어떤 컴퓨팅 자원을 쓰는 거를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해서 기존에 잘 아는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이용하거나 프라이빗하게 일부 사용자들만 쓸 수 있게 클라우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크게 네 가지, 뭐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나 데이터 관련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최근에 인공지능인 머신러닝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기존에는 사용자가 개인이나 로컬에 구축된 서버를 사용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에 어느 위치에 있을지 모르는 특정 공간에 제공되고 있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게 클라우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클라우드는 뭘 바꿨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고민해 봤는데요. 기존의 서버든 뭐 컴퓨터든 이제 이거는 일단 내 거로 소유를 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쓰거나 서비스 제공하는 형태를 기존에 했는데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유하는 특정 자원들을 나도 쓸 수 있고 다른 누군가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형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들을 필요한 만큼만 쓰고 요금을 내는 형태죠. 클라우드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뇌피셜이긴 한데요.
이런 클라우드 기술 때문에 에어비앤비나 우버 택시,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 생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먼저 나오고 공유 경제 관련 서비스가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기존에 하는 방식을 온프레미스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와 클라우드 방식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나 도입이나 뭐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물리적인 비용을 줄여주고 바로 이제 클라우드를 통하면 바로 이제 구축을 하고 쓴 만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성하는 기술들은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 가상화 기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가상화, 뭐 VM웨어라든지 여러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말 그대로 실제 물리적인 컴퓨터가 아닌 어떤 가상화된 컴퓨터를 쓰는 개념입니다. 그게 VM과 컨테이너로 나눌 수 있는데요. VM은 이제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이아스, 인프라만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에서 이제 VM이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컨테이너라는 형태로 기존의 VM보다 좀 경량화되고 더 빠른 형태의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컨테이너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도커인데요. 도커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도커 파일을 통해서 도커로 컨테이너로 실행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정의하고요. 이 도커 파일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실행시키고 우리는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거나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도커 구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게 다음과 같고요. 도커 호스트와 레지스트리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도커 호스트는 실제 이런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실행해주는 형태고요.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호스트에 전달하면 이미지도 생성하고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들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도커 허브라는 이제 앱스토어 같은 레지스트리가 있어서 남들이 잘 만들어놓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컨테이너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 한 대 하나의 컨테이너를 돌려서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돌려야 되는 서비스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버도 늘려야 되고요. 띄워야 되는 컨테이너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는데요. 이거를 좀 자동화했으면 하는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때 나온 기술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도커 형태로 실행된 컨테이너들을 자동으로 관리해 줄 수 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되고요. 많은 이제 서비스 업체에서 이 쿠버네티스를 이용해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형태 제공되고 있는 컨테이너 등 다양한 클라우드의 기술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클라우드에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컨테이너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서버에서든 상관없이 배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구축 운영에도 자동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시스템 아키텍처 형태도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형태로 변환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변환된 형태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큰 서버 프로그램 안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서버에 동작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서비스 단위로 쪼개서 하나의 서버 형태로 만들고 이거를 컨테이너 형태로 실행하는 구조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점과 장점은 아래 보시는 내용처럼 다음과 같고요. 좀 더 장점을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인프라, 탄력적으로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인프라 자원 활용이 가능하고 장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BTS가 무료 콘서트 티켓이 특정 사이트에 오픈이 된다면 그 사용자들이 많이 몰리겠죠. 기존 구조에서는
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서버를 많이 생성을 해서 배치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용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만 이제 공개해서 할 수 있고요. 네. 그 장애 발생 시에도 특정 서비스만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요,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컨테이너 형태로 여러 서비스들이 탑재가 돼야 됩니다. 백엔드 서버 형태는 서비스 단위로 쪼개졌기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라는 이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뭐 정적인 페이지를 요청했을 때는 이제 웹 프론트엔드 서버를 통해서 페이지를 받아오고 이제 특정 API로 추출할 때는 API 서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기존의 여러 서비스, 인터넷 웹 서비스를 이용하던 환경에서 이제 환경이 있고 이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버라는 걸 두고 인터넷에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환경을 구축해야지 이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런 형태를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것과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는 실제 물리 서버 위에서 컨테이너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고요. 이런 컨테이너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오케이션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클라우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요. 지금은 이런 클라우드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인 IBM Q에서 제공하고 있는 키스킷이라는 프로그램이 실제 클라우드 통해서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연구자가 자신의 노트북에서 양자 프로그램을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작성된 코드를 이제 양자 컴퓨터에 실행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하게 되면 그 특정 이 요청을 응답받는 서버에 내 양자 회로를 실행시켜줘 라는 요청을 날리게 되고요. 이러한 요청은 클라우드 센터로 가게 됩니다. 간단한 인증을 통해서 적절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고요. 실제 양자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요청받은 응답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수행을 요청하고요. 관련 응답을 그래서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회로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실제 양자 컴퓨터를 수행해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외부로 제공하는 게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IBM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는 퀀텀 랩으로 이제부터 환경, 웹에서 양자회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걸 좀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컴포저라는 GUI 기반의 프로그램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도 직접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제공해서 실제 튜토리얼 따라 하다 보면 내 이 퀀텀 컴포저 환경에 이제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작성된 양자 회로를 실제 시뮬레이터나 양자 컴퓨터에 작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형태를 제공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양자 회로 기반의 양자 회로를 수행하는 여러 회로들을 여러 번 수행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의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활용 가능한 리소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양자 컴퓨터 프로그램 환경에서 제출한 작업에 대해서 그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페이지도 제공하고 있고요. 결과를 조회한다거나 결과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제
개발자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서킷을 그릴 수 있는 라이브러리랑 이제 트랜스파일러, 그리고 실제 하드웨어에 작업을 제출하고 할 수 있는 어떤 API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키스킷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양자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는 이제 뭐 자기네들이 구축한 양자 컴퓨터 말고도 다양한 양자 컴퓨터를 실행할 수 있는 뭐 플러그인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펄스 레벨까지 뭐 수행을 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탈이라고 해서 실제 이 양자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이제 프로세스 설계 CAD 도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도까지 이런 로드맵을 세우고 로드맵 앞에서 이제 개발을 계속 해내가고 있고요.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개발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러보다가 이제 본 것 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양자 회로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을 이렇게 디파인할 수 있고 클래식 컴퓨터와 이제 할 수 있는 좀 양자 회로의 개념을 좀 알 수 있는 게임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 퀀텀은 가장 잘 만들어진 양자 컴퓨터라고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되고요. 저는 잘 몰랐지만 이 컨버저 때문에 대략적인 구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나도라는 업체인데요.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장 유사하고요. 좀 차이라고 하면 여기서 제공하는 하드웨어가 이제 광학 기반의 양자 컴퓨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뉴는 다른데요. 구조들은 다 비슷하고요. 네, 튜토리얼북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제 이 관련된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쿡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K도 제공하고 있어서요. 개발자들을 위한 어떤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플러그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를 지정해서 돌릴 수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디폴트 큐빗을 그 디바이스를 설정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수행 결과를 볼 수도 있고요. 뭐 키스킷이나 뭐 다른 양자 컴퓨터를 지정을 하고 내가 작성한 양자 회로 코드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리베이 필드라고 해서 이제 광학 기반의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특화된 SDK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감히 요약을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광자 기반의 혹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더 아셔야 된다면 자나도 쪽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클라우드 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구글이고요. 여기는 이제 기존에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 이제 양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용 프레임워크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노트북, 자체적인 노트북 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브라켓이라는 서비스를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닐러부터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디바이스를 조회할 수도 있고요. 이 수행하기 위한 노트북을 생성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하게 되면 기본 예제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 형태로 이제 양자 회로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제공하고 있어서 잡이랑 태스크라는 걸 조금 아셔야지 이쪽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S에서도 아주르 퀀텀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도 다양한 양자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노트북 같은 거를 생성해서 이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실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하고요. 공급자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공급자가 가능한지 이런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사의 클라우드 양자 컴퓨터 서비스를 좀 요약하면 기존에 이런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쪽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클라우드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 IBM 쪽을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은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스티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제 양자 컴퓨팅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잘 만들어진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고, 그리고 HPC 기반의 에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걸 미션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에 좀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좀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웹 페이지들을 만드는 프론트엔드 영역과 이 프론트엔드 장에서 받은 요청을 처리하는 백엔드 영역을 나누어서 이제 좀 설계를 했고요. 그 백엔드의 뒤에는 양자 컴퓨터 에뮬레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웹 서비스는 이제 양자 컴퓨터 실행 및 관리 관련된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의 실질적인 프로세스 처리를 프레임워크 단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워크와 웹 서비스는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실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양자 컴퓨터 에뮬레이터는 별도로 구축돼 제공되어야 됩니다. 웹 서비스는 크게 8개 로 좀 정의를 해봤고요. 네, 다양한 사용자들 접근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서비스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생성된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서비스도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양자 회로를 제출한 작업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작업 서비스에 대한 화면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의 붙을 에뮬레이터나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리소스 서비스도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통합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시보드 서비스를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자 회로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주피터 랩을 구축해서 제공하는 형태로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이 양자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요청이 올 때마다 이 주피터 랩을 실행할 수 있는 가상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해서 독립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요. 그럼 생성된 독립 공간을 통해서 독립 공간인 주피터 랩을 통해서 양자 회로를 작성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프레임워크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최적화된 형태로 좀 구조를 설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형태로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컨테이너 형태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데브옵스나 CI/CD, 그러니까 코드 개발부터 배포, 운영까지 자동화하는 기술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프레임워크 서비스는 좀 다음과 같이 좀 세부적으로 정의를 해봤고요. 이건 앞에 UI 단에서 보여드린 것들에 을 대응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개의 서버로 독립적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 처리해 줄 수 있는 게이트웨이라는 걸 앞에 두고 이제 웹 서비스를 대응하게 되겠고요. 어떠한 사용자 웹 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청들을 게이트웨이가 먼저 받아서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웹 서비스와 프레임워크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위에 돌아가게 되고요. 앞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 이런 서비스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서비스 라우터라든지, DB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프레임워크 단에서 양자 디바이스나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요청을 받기 위한 리소스 API 서버도 개발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양자 회로를 제공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작업 제출, 그리고 리소스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거나 상태를 변경하는 이런 API들을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절차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에뮬레이터는 키스티 내에서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표준연에 구축될 예정으로 이제 서로 전용망을 구성해서 서로 통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축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디자인이나 이런 게 구축된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토타입 버전으로 개념 증명을 위해서 구축한 서비스로 일부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회로를 수행하기 위한 주프터 노트북을 생성을 하는 지금 장면이고요. 생성된 노트북을 통해서 네, 양자 회로 코드를 수행하는 장면을 데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자 회로 작성에 필요한 SDK를 수행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실제 양자 회로를 디자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환경을 제공하는 것까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SDK에 제공되는 펑션들을 이용해서 뭐 결과를 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 제출 뒤에 양자 리소스가 있다는 가정하에 작업 제출하는 거를 데모 형태로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서로 통신이 되고 주고받는지를 확인하는 것만 좀 검증을 해본 상황입니다. 이렇게 작업 요청이 되면 작업 테이블에 상태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네. 이제 요청 실행 상태에 따라 작업 상태가 변경이 되고 이제 뭐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기존의 양자 컴퓨터 서비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가 구축된 설계 내용하고 구현 현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 아, 안 들렸어요. 아니요, 안 들려요. 일단은 제가 채팅을 통해서 질문 주신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해킹에 대한 보안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당장 저희 개발하고 있는, 제가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가 되진 않기 때문에 해킹 관련된 보안 관련된 건 아직 고려는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보안에 대한 기본 솔루션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런 웹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보안은 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 또 두 번째 질문을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표준 연구소의 양자 컴퓨터 역할에 컴파일러, 어셈블러 개발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컴파일러 제가 레벨까지 네, 이거는 네, 과장님 네, 가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류훈입니다. 컴파일러를 직접 개발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오픈소스 SDK에 들어있는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형태로 이렇게 네이티브 게이트를 정해주면 주어진 어떤 유니터리를 네이티브 게이트의 셋으로 분해하는 정도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뭐 굉장히 성능을 최적화해가지고 분해를 빨리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네이티브 게이트가 들어오더라도 임의의 유니터리를 다 분해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솔루션을 반드시 찾게 한다거나 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1단계 안에서는 아직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우선 일단 답변이 되었길 바라고 질문이 계속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들려요. 와서 말씀하시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들리세요? 네. 약간 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어, 저희 연구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아마 처음으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른 연사분을 초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발표를 해주신 전인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18회 양자정보 과학기술연구회 워크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19회, 20회 앞으로도 쭉 정기 워크샵을 준비할 거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